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세상엔 참 성가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줍지 않게 평가하고 뒷담화하고 따돌리고 잔인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날지, 치킨을 시켜 먹을지 말지, 맘에 안 드는 회사를 때려치울지 말지, 그리고 자신의 편이 될지 말지. 하지만 되는 대로 억지로 일어나고 배가 고플 땐 치킨을 주문하는 손가락을 멈출 수가 없고 회사에 불평하면서도 억지로 다니는 우리는 자신을 어줍지 않게 평가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따돌리며 잔인하게 괴롭히면서 너무 쉽게 자신의 적이 됩니다. 내가 자신의 적이 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자신을 배신하고 왕따시키면서 성실하게 타인에게 헌신하다가 헌신짝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심리치료사 전민재 작가의 자기공감 수기, 나를 망치는 나쁜 성실함과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착한 아이다. 여기서 착한 아이는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일본 교육심리학자의 정의를 가져와서 너무 고독하다 보니 사랑받는 것에만 집착해 자신을 잃어버린 아이, 이렇게 착한 아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은데도 순종하고 자신을 잃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를 배신한 결과는 종국의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모양새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다. 사랑에 굶주린 탓에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기인해 이타주의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자기 내면에 대한 탐색 없이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받으면 됐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나중엔 공허한 마음을 움켜잡은 채 탈진한 몸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착한 자신을 스스로 비웃는다. 착한 아이인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런 소리도 못한 채 호구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래놓고는 호구를 자처한 자신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작가는 한때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자신에게 마땅히 줘야 하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은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따져서 받아야만 하는 자기 처지가 부끄러워서 게다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자기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가를 포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밟아도 짖지 않는 개라고 칭하면서 자신을 잔인하게 비웃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착한 아이로 낙인 찍은 것도 모자라 할 말도 못하고 상처받은 자신을 달래기는커녕 스스로 지킬 줄도 모른다고 내심 평가절하하고 비웃는 이 상황. 이게 셀프 따돌림이 아니면 뭔가요? 세 번째, 불안 때문에 항상 악수를 둔다. 착한 아이는 항상 불안합니다. 자신의 시선이 항상 자기를 인정해줄 상대방에게 꽂혀있기 때문에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해내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하는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무것도 안 하거나 무엇이든 막 하거나. 작가는 후자의 경우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나 혼자만 안고 있기가 불안해 어디로든 빨리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고 마구잡이로 실행에 옮기며 점점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착한 아이로 행동하면서 자신을 비웃으면서도 열심히 감정을 속이기 바빴던 작가는 결국 자신의 건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나서야 그동안 잔인하게 배신해온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마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를 망치는 나쁜 성실함의 작가 전민재님에게 많은 동질감을 느꼈어요. 일단 오랜 자기 소외로 자살 충동이나 몸이 아프게 된 그런 과정 같은 거나 그리고 20대 후반에 자기를 찾겠다면서 회사를 박차고 나온 그 과정이 흡사 약간 진짜 제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이야기야 라고 공감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 말고 남의 편 들면서 헌신하다가 헌신짝된 경험 누구나 있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게다가 작가는 심리치료사로서 경험까지 더해서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감정과 욕구에 직면하고
솔직해지는 과정을 가졌는지 기술적인 툴을 정말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지난밤 자신의 꿈을 해석해서 스스로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꿈일기 쓰기 섹션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자, 언제나 책에 있어서 해자한 미네필 채널. 이 책에 10명의 서평단을 모집합니다. 이제 그만 남의 편은 관두고 진짜 내 편이 되고 싶은 우리 보스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댓글로 이메일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싶은 내용을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내 편이 될 거라면 이 정도로 내 편을 들어야 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0대 후반,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대기업을 나와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깊이 있게 나 자신과 만남을 경험했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심리학과 상담, 심리치료를 공부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너는 왜 아직도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없는 거니?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질시하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비난하면서 다시금 나를 부정하는 악순환이었다. 그때 내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썼구나.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잘 안 돼서 속상하겠다. 그래야 내 몸과 마음이 나아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지를 못하는 생각이 드니 한심하게 생각되기도 하겠어. 하지만 그런 너도 나는 괜찮아. 오랫동안 가져온 습관이니 시간이 필요하겠지.